오늘 아침에도 물주기를 마치고 또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공간 여기에 앉아서 힐링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늘이고요. 아주 시원하고 좋아요. 그리고 제 눈물 앞에는 식물들이 쫙 펼쳐져 있고요. 이 녹색의 식물들 보면서 매일 아침 여기서 1시간 또는 2시간 앉아서 그냥 혼자서 멍 때리기 하거나 뭐 책을 읽거나 둘 중에 한 개는 하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물주기 과연 식물에 물을 언제 주면 좋을까, 가장 효율적일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식물에 물 주는 시간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좀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런 문제의 해답을 구하려면 과학적인 접근, 사고방식이 중요하겠죠. 첫째, 물을 왜 주느냐 이 말이죠. 물을 왜 줄까요? 식물에 물을 주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죠. 식물이 일을 열심히 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식물이 어떤 일을 할까요? 식물은 강합성이라는 아주 독특한 일을 하는데요. 강합성이 뭐냐면 이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하고 햇빛 그리고 물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6분자의 이산화탄소 그리고 또 들어가는 게 6분자의 물 분자, 그러면 나오는 게 C6H12O6라는 포도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합성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광합성을 언제 하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시간은 제가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강조를 했죠. 해 뜨고 2시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식물이, 텃밭에 있는 식물들이, 여러분들이 가꾸는 식물들이 아침 7시에 해를 받는다. 그러면 2시간 뒤니까 9시죠. 9시까지만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하루에 2시간만 일하는 거죠. 얼마나 좋겠어요? 하루에 2시간만 일하면. 근데 식물은 실제로 강합성을 하루에 2시간 합니다. 물론 그 이외에 강합성을 하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걸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7시부터 9시까지만 강합성을 하고 그 이후에는 안 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하는데 그 비중이 7시에서 9시, 그 해 뜨고 2시간 사이가 가장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외의 시간, 뭐 오후 5시, 뭐 6시 해요. 하는데 그거는 정말 무시해도 좋다라고 말할 만큼, 오히려 제가 말했죠. 오후 햇살은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말할 만큼 무시해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7시에서 9시 사이, 이때 가장 많은 광합성을 하니까 이때 물을 주면 가장 좋겠죠. 가장 많은 일을 하겠죠. 왜냐하면 자 보세요. CO2는 잎의 기공을 통해서 흡수합니다. 기공 양쪽에 그 공변세포라는 세포가 있어서 얘들이 벌어졌다가 쪼그렸다가 하면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죠. 그리고 강합성에 필요한 물은 어디서 흡수하죠? 바로 뿌리에서 흡수하죠. 그래서 물을 그때 주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강합성을 주로 낮에 하고요. 밤에는 이제 호흡 작용을 통해서 낮 동안에 얻었던 에너지가 아니라 얻었던 그 C6H12O6라는 그 포도당, 녹말이죠. 얘를 분해해서 다시 물과 결합해서요. 그 다음에 체관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양분 이동 통로를 우리가 체관이라고 하거든요. 체관을 통해서 이동해서 식물의 각 기관에 보내지는 거죠. 잎이라든가 줄기라든가 뿌리라든가 필요한 모든 기관에 보내지는 게 바로 밤에 일어나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호흡이라 그래요. 호흡을 하면서 나오는 게 바로 중요한 ATP 38개의 분자가 나온다 라고 우리가 생물 시간에 열심히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오는 저장 물질, 이게 남아 돌면요, 각각의 필요한 기관에 보내고, 남아 돌면 이게 예를 들어서 과일로 갈 수 있고요, 과실을 맺는 식물이면 과일로 가고, 뿌리를 달리게 하는 작물이면 뿌리로 가고, 어떻게 보면 사람하고 똑같죠. 사람이 밥을 먹고 에너지를 필요한 곳에 쓰고요, 남으면 이게 다 살로 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식물도. 그러면 밤에도 물을 줘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호흡을 할 때 물이 필요하니까. 그때도 보면 이제 C6H12O6 더하기 산소 더하기 물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화학 구조식을 보면.
그러면 당연히 밤에도 물이 필요하죠. 물론 필요한데 그 양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침에 비하면 극히 적다. 그래서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아침에 물 주면 그 물이 땅 속에 남아 있을 거니까 그 물만 해도 충분히 밤에 필요한, 호흡에 필요한 양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밤에는 뭐 그렇게까지 물을 줄 필요는 없다. 이게 이제 정설이에요. 우리가 생물을 얘기하면, 과학을 얘기하면 상당히 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여러분들이 댓글 중에 저를 비난하는 댓글이 아주 많이 올라와요. 뭐 물 주는 거는 뭐 대낮에 정오에도 줘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밤에도 줘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극히 일부고요. 정말 정설, 일반적인 법칙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물은 이렇게 정규 분포를 그리거든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는 정규 분포 곡선을 이렇게 종 모양처럼 그리는데요. 우리가 일반론을 얘기할 때는 이 가운데에 있는 종의 불룩한 부분, 이 부분이 거의 90%를 차지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나머지 5% 있잖아요. 5%도 물론 당연히 발생하죠, 자연계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과학을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복잡고요. 뭐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쉽게 나오는 과학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농업은 항상 대응의 기술이다. 만약에 여러분 밭에요, 특수적인 상황이 와서 대낮에 물 주는 게 효과가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경우는 이 맨 극단에 있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인 말씀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례로 이곳 사막에서도 제가 이제 잎채소를 지금 하잖아요. 배추라든가 아니면 모닝글로리 하면 정말 뜨거운 날 있잖아요. 정말 뜨거운 날 되면 오후 2시에 잎이 다 꼬그라집니다. 막 힘이 없어가지고 누워가지고 쪼글쪼글 시들어가지고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후 2시에 물을 줘야 돼요. 물을 줘야 돼요. 왜? 안 주면 죽으니까. 이미 잎이 피해를 받는 거잖아요. 햇빛에, 뜨거운 햇빛에 피해를 받잖아요. 그럼 가만 놔두면, 물 안 주면 저절로 죽어요. 그러면 물을 줘야죠. 그 물을 주는 효과는 물을 많이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때 주는 물의 효과는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죠. 물이 기화를 하면서 주변의 열기를 뺏어갖고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주변 온도가 확 떨어집니다. 뭐 심하게는 15도 정도 확 떨어지죠. 그러니까 온도를 낮춰줌으로 인해서 그 채소의 생명을 연장하는 거죠. 그러면 밤이 되면 기온이 다시 낮아가시니까 얘들이 생생하게 깨어나고, 그래서 이 한낮에도 정말 잎이 죽는다 그러면 한낮에도 물을 줘야 돼요. 이게 아마 채소 재배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만약 그때 안 주면 다 죽었고 없어요. 큰일 나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해 뜨고 9시 사이가 가장 좋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광합성 실험을 현직에 있을 때 아주 많이 했거든요. 한 몇 년간 거의 한 5년 이상을 했어요. 광합성 실험은 사실 실험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또 해석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왜냐하면 식물을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식물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얻은 결론이 서쪽 햇살은 피하면 좋다. 정말 그거 하나는 얻었거든요. 똑같은 햇빛이고 똑같은 이산화탄소가 있고 똑같은 물이 있어요. 근데 아침 햇살은 광합성을 엄청나게 하고요. 그 오후 햇살도 아침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조건이 똑같은 해에 똑같은 온도에 똑같은 물이 있다면 오후에도 광합성이 이렇게 높아야 되는데 오후에는 높지 않고 뭐 심하면은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방송을 통해서 오후 햇살은 가급적이면 안 받으면 안 받을수록 좋다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했거든요. 제가 이곳에 와서 실험을 통해서 그걸 몇 번이나 증명을 더 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조그만한 텃밭 그리고 저기 차광막을 통해서 계속 연구 데이터들을 뽑아내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막 어떤 분들이 그래요. 뭐 거기서 속꿉장난하냐, 너무 우습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속꿉장난이 아니고요. 제가 여기서 하는 거는 다 실험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이걸 교육대 전부 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농민교육대 충분히 얘기를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 사막에서의 실험 데이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사막에 사람이 들어오질 않아요. 여기가 살 수가 없으니까 실험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이런 조건에 살 사람이 없어. 실험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못 살아.
그래서 안 들어와요. 그럼 마침 제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수많은 실험을 해서 많은 데이터를 제가 얻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농민 교육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공부가 되고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들을 여기 와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실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주까리가 여기에 하나 있고요. 오른쪽에 하나 있고 지금 왼쪽에 하나 있는데요. 제가 똑같은 날 똑같은 애를 심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다른 게 뭐냐면 이 오른쪽에 아주까리는 제가 서쪽 햇살을 막아 주었어요. 조금이라도 막아 주었죠. 그리고 왼쪽에는 그냥 두었어요. 제가 일부러 비교한다고 놔뒀는데요. 지금 생육 상태를 보면 이 아침 햇살은 똑같이 봤죠. 똑같이 봤는데 나중에 서쪽 햇살은 얘가 막아줍니다. 이 벽돌이. 근데 얘가 지금 생육이 훨씬 좋죠. 얘가 지금 볼까요? 번엽이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나왔고요. 지금 잎 면적도 훨씬 크고요. 반면에 서쪽 햇살을 받는 애는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큰다는 느낌이 나죠. 번엽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잎 사이즈도 아주 작고요. 부피가 아주 작죠. 다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좀 확대를 해보면요. 여러분 여기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서쪽 햇살은 막아주는 게 훨씬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요. 또 있는데요. 좋은 예가 있죠. 여기는 왼쪽에 게 서쪽 햇살을 막아주기 위해서 제가 벽돌을 댔고요. 여기 오른쪽에는 서쪽 햇살을 그대로 받아요. 근데 생육 상황 한번 보세요. 생육 상황이 왼쪽에 게 훨씬 좋죠. 얘는 서쪽 햇살을 엄청나게 많이 막았어요. 이 벽돌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생육이 이렇게 좋아요. 엽수도 보면 둘, 넷, 6장이 벌써 나왔고요. 옆 면적도 지금 이렇게 크고요. 반면에 서쪽 햇살을 받은 얘는 보면 이제 엽수가 하나 적어요. 둘, 넷, 5개밖에 없고요. 그리고 옆 면적을 보면 아주 작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쉽게 말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죠. 햇빛에 의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당겨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네, 서쪽 햇살을 받은 녀석과 서쪽 햇살을 안 받은 아주까리의 생육 상황입니다. 자,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댓글을 제가 거의 다 읽어보거든요. 읽어보면 정말 극단적으로 다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분들도 다 존경합니다. 제가 댓글 너무 고맙고요. 근데 이런 게 많죠. 제가 이제 벼를 전공하다 보니까 우리 과거에는 다 직파 재배를 했잖아요. 그 일일의 기원은 무조건 직파 재배일 수밖에 없죠. 종자를 그대로 뿌린다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이양 재배가 나오면서 육묘의 기술이 발전하고요. 그 이양 재배가 발전하면서 특히 벼만 예를 들어보면 한국은 이제 전부 이양 재배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막 댓글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무슨 농학 박사가 그것도 모르냐. 우리 동네는 지금도 직파 재배하고 있는데 네가 뭔 소리냐. 뭐 한국이 뭘 이양 재배로 바뀌었다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막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유, 알아요. 제가 직파 재배하고 있는 거 압니다. 그 동네에 직파 재배하고 있는 거 압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한국은 전부 이양 재배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강조하는 거는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듯이 95%는 지금 이양 재배를 하고 있고 거의 5%가 직파 재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일반적인 원칙을 얘기할 때는 그런 극단의 어떤 5% 이하의 것은 다 말씀드리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 것까지 김서방에 놓는 직파 재배하고 있고요. 이서방은 이양 재배하고 있고요. 제가 이런 것까지 일일이 열거를 다 하면 우리 유튜브에서 뭐 하루 종일 방송해도 모자랄 정도고요. 여러분들도 지겹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것을 항상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요. 또 댓글 다실 분들은 그렇게 댓글 달아주면 고마워요. 우리 동네에는 직파 재배하고 있다. 그러면 저도 많은 공부가 되고요. 그까지만 좋은데 그 뒤에 막 저를 비난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박사가 그것도 모르느냐. 직파 재배하고 있는데 왜 박사는 이양 재배하고 있다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좀 그런 표현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에피소드 말씀드리면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제가 이제 경제학 시간에 우리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을 배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효용이라는 거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만족도라는 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자동차가 너무 갖고 싶어.
그런데 내가 정말 돈을 벌어서 그 자동차를 한 대 샀어. 그러면 내 만족도가 100이라는 거죠. 그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은 뭐냐면 한 대 샀을 때 만족도가 100인데 만약에 내가 그 뒤에 한 대를 더 샀어. 자가용이 2대가 되었어. 그러면 만족도가 그 100에서 두 번째 살 때는 50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면 세 대를 샀어. 그러면 그 50에서 25로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최초에 한 대 샀을 때는 100인데 세 대가 있을 때는 25로 떨어진다. 그래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인데요. 어떤 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거 반대인데요. 나는 한 대 있을 때보다 두 대 있으면 내 만족도는 100에서 200으로 올라가고 세 대 있으면 300으로 올라가는데요. 나는 점점 더 올라가는데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인간 사는 세상에 왜 그런 게 없겠어요. 근데 그거는 일반론이 아니다라는 거죠. 저쪽 아까 얘기한 이 종 모양의 정규 분포에서 저쪽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 그것까지 다 얘기하면서 일반론을 만들어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법칙을 경제학 교과서에 실을 수는 없다는 거죠. 참 과학이 그래서 어려워요. 과학은 정말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게 없거든요. 그때 다르다. 농업은 대응의 기술이다. 제가 항상 강조를 하고요. 여러분들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제가 다 맞는 말씀인데 제가 여기 유튜브에서 얘기할 때는 항상 그 일반론을 먼저 우선시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물주기 얘기하다가 이야기가 막 계속 나오네요. 제가 너무 외로웠나 봐요. 사막에서 어디 한국말 할 친구도 없고요. 저기는 진짜 한국 사람이 저밖에 없잖아요. 뭐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이라고는 저밖에 없으니까 어디 가서 시원하게 얘기를 못 해가지고 죄송해요. 오늘 또 이야기를 막 주저리 늘어났네요. 자, 결론은 물주기의 가장 좋은 타이밍은 해 뜨고 2시간. 이때가 가장 광합성을 많이 하고 식물이 일을 많이 한다. 그 밑에다가 댓글 달지 마세요. 광합성 할 때도 호흡은 하는데요. 네, 호흡하는 거 압니다. 네. 사람이 24시간 호흡하잖아요. 숨 쉬잖아요. 식물도 24시간 호흡을 해요. 근데 문제는 호흡보다는 광합성을 엄청나게 많이 하니까 그것을 무시하자. 일단은 좀 무시하자. 이런 얘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흡을 안 하고 어떻게 식물이든 동물이든 살아갈 수 있겠어요. 호흡은 항상 하죠. 호흡은 항상 하는데 그 빈도가 빈도뿐만 아니라 그 뭐라 그러죠? 액티비티, 그 활동이라 그러죠. 그 활동을 봤을 때 광합성이 훨씬 더 높으니까 그래서 광합성 얘기를 한 거예요. 7시부터 9시까지는 광합성의 시간이다. 끝! 우리 모닝글로리 지금 광합성 잘 하고 있죠? 아침 햇살을 받아서 광합성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빠졌네요. 한낮에 뜨거울 때 햇빛이 있을 때 물 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물방울이 생겨서 이게 마치 돋보기 역할을 해서 여기가 식물이 타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만약에 그게 있다면 그거는 극히 일부예요. 저도 여기서 한낮에 물을 많이 줬거든요. 진짜 많이 줬거든요. 안 그러면 식물이 죽으니까. 근데 물방울 현상이 돋보기 역할을 해서 잎이 타는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돋보기 역할을 해서 물방울이 잎을 태울 정도면 얘가 고정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항상 바람이 불고 잎 자체가 하늘하늘 움직여요. 그러니까 얘가 고정되어 있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잎이 햇빛에 탈 리가 없어요. 그리고 또 순식간에 얘가 건조되어 버려요. 탈 만큼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도 않고요. 여기는 막 그렇게 건조되어 버리기 때문에 잎이 탄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뭐 잎이 타는 데도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타지 않는다. 여러분들 저 식물 가꾸시는 분들 한낮에 한번 잎에다가 물을 줘 보세요. 그 식물이 정말 잎이 타서 죽는가? 절대로 안 죽을 겁니다. 거의 안 죽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한낮에 물을 주면 안 되는 이유가 이 표면의 온도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물을 주면 그 뜨거운 물이 뿌리로 내려가서 뿌리가 열상을 입는다. 그래서 식물이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기도 토양의 온도가 막 65도 엄청 뜨겁죠. 한국보다 훨씬 뜨겁잖아요. 제가 한낮에 물을 줘도 안 죽어요. 뿌리가 열상을 안 입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물을 주는데 그 물의 온도가 이 지표면의 온도보다는 훨씬 낮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지표면의 온도가 50도라면 여러분들 물을 줄 때 50도의 물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뭐 기껏 해봤자 물의 온도가 한 20도, 25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물을 주는 순간 온도가 확 떨어지겠죠. 같이 지표면에 뜨거운 토양하고 닿으면서 확 떨어지고요. 그게 토양 속으로 들어가면서 더 떨어지겠죠. 근데 무슨 뿌리가 열상을 입을 만큼 그렇게 뜨거워서 죽을까요? 그런 적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물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런 거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그게 일반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어려워요. 몰라, 뭐 정말 100도씨 펄펄 끓는 물을 부으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겠죠, 뿌리가. 근데 뭐 우리가 물 줄 때 50도 넘어가는 물을 주지는 않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물을 줘서 뿌리가 화상을 입는다, 열상을 입는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한번 댓글 달아주세요. 경험 있으신 분들. Arroz fini? C'est bon. C'est bon. Ici. Bon, fermez.